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적인 혁신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블록체인을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개발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그 확보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한국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웬만한 그 뉴스 기사들도 굉장히 비중 있게 블록체인을 이제 다루고 했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왜 블록체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화의 지배력을 굉장히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삼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스마트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선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러한 제조업 분야 그리고 IT 분야로 굉장히 확고하게 그 기반을 가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해나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물 거래 하시는 분 계신가요? 바꿔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앞에 보세요. 네. 이 앞에 글을 좀 를 사용하신 분, 아니면 선물 거래 사용하신 분은 아마 강제 청산을 당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9월 24일, 25일, 26일 이 사이에 7,000달러까지도 이제 8,000달러에서 7,200달러까지도 갑자기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로우 포지션의 청산 규모가 20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제 지금 숏 포지션의 청산이 지금 7,400에서 9,000달러로 확 올라가고 10,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1억 5천만 달러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는데 아마 더 많은 포지션이 청산이 됐을 겁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는 아마 굉장히 가장 높은 숫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시진핑 과정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조 원 정도의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 처리 속도가 30만 건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초당 30만 건 정도 된다는 얘기는 비자 마스터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일 정도 나옵니다. 초당 숫자가 200, 300 넘어도 이 아마추어가 꽤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블록체인으로 이것을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기술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중앙집권형과 분산형 그리고 DLT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앙집권형과 분산형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중앙집권형에서 이제 분산형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는데 가장 모르시는 부분이 이제 DLT와 블록체인의 차이점이죠. DLT는 뭐고 블록체인은 뭘까 이런 부분의 차이점을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포함 관계가 형성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DLT라고 하는 것은 분산화 원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분산 원장 기술 안에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산 원장 기술에 다른 그 기술도 있겠죠. 그 IoT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블록체인이 이 분산 원장의 기술을 갖고 있고 조금 더 크게 들어가면 뭘까요? 조금 더 크게 들어가면 이제 컨버터블 에셋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커지면은 버추얼 에셋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범위에서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디지털 에셋에서 버추얼 에셋으로 들어가고 버추얼 에셋에서 다시 컨버터블 에셋이라든지 아니면 분산 원장 쪽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위안화가 단순히 블록체인 하나만 가지고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초반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애매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시진핑이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얘기는 그만큼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굉장히 코어 기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단계 레이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BDC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상업은행들이 공급을 하게 되고 상업은행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 하위의 은행들이 다시 인간에게 디지털 화폐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중국 건설은행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먼저 활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진 결과를 보시면은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리브라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재반 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가 중국에서 이 CBDC를 만들 때 백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만드는 이 핵심적인 주제와 미국 FRB에서 만들고 있는 여기에서도 CBDC를 만들어요. 근데 CBDC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RTGS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은 그 피드나우 시스템에서 이제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CBDC를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연준에 의해서 CBDC와 비슷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디지털 통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추진 경과를 보시면 2014년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핵심이었냐면은 이 데이터 경제 시대가 오다 보니까 금융 인프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화폐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가 원래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반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 나가다가 2017년, 2016년에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블록체인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서 가능성을 발견한 다음에 디지털 화폐, 법적 디지털 화폐로 이제 블록체인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개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1시 발행 계획 국가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 발행 계획이 있는 나라들을 좀 보시면은 대략 느낌이 좀 보시죠. 네, 어떤 나라들이 주로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시면은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북유럽 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요. 싱가포르와 캐나다가 그 DLT 있어요. 이더리움이 가격이 하락했을까요? 이더리움이 사실 계속 상승을 해 나가다가 비트코인과의 격차가 0.1까지 왔었다가 비율이 이제 0.1까지 왔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더리움 한 개 있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플랫폼 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결제 코인이고 이더리움은 플랫폼 코인이기 때문에 플랫폼 코인이라는 그 색성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플랫폼 코인의 범주에 뭐가 들어갈까요? 리브라도 플랫폼 코인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지금 각 나라들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플랫폼 코인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블록체인을 크게 나눌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그리고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퍼블릭 블록체인에 속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고 있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코인들이 전부 다 그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노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만약에 거기 노드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은 그 21개의 연합체에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떤 자기네들의 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그 리브라의 그 노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진영과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진영의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플랫폼 코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그 가격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POW가 지금 POS의 개념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다면 상황이 좀 역전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작업증명 보이시죠? 작업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결을 해서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POS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은 이자를 가져가는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이자의 개념이 블록체인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개념이 존재하면서 미세한 어떤 통화량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자 금리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블록체인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가 POS가 들어오면서 이제 스테이킹이 가능하게 되고 스테이킹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맡겨놓는 거예요. 맡겨놓는 걸 가지고 담보 대출을 받듯이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POS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현재 전력 소모의 99%를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한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5,590 기가나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지금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라로 따지자면 비트코인이 41위 정도 하는 64 정도의 그 전력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0.3%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스트리아보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혹시 가보셨죠? 아니면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상당히 전력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그보다 더 많은 전력을 쓰고 있다는 것들은 저희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 요즘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POS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파이 시스템이 앞으로 조금 더 POS에 기반한 디파이 시스템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 POS에 기반해서 메이커 다오라든지 아니면 컴파운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이 존재한다는 건데 여기 확장성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 확장성의 트릴레마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블록체인의 생명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확장성이고요. 두 번째가 보안성, 그리고 세 번째가 탈중앙화입니다. 이걸 트릴레마라고 하는 이유는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그려서 한쪽에는 확장성, 한쪽에서는 보안성, 한쪽에서는 탈중앙화인데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확장성이나 어떤 중앙화, 탈중앙화는 좀 포기를 한 상태에서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 그 확장성이나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DPoS가 바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DPoS와 POS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테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POS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DPoS는 국회를 선출해서 그 국회가 이제 설립을 흘러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게 탈중앙화에서는 약간 안 좋게 작용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라고 한다면은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가는 부분 중에 PO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BD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금융시장을 전체가 보지가 않은 어떤 그러한 암호화폐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CBDC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거래소 코인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약간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의 중간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최적화된 어떤 암호화폐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체인이 다른 포비 토큰이라든지 바이낸스 토큰이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인데요. 바로 보안 문제죠. 최근에 이제 그래서 내 컴퓨터에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의 노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의 노드가 되면은 내가 그 컴퓨터 안에 나의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프라이빗 키라든지 이런 걸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특한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세이프가드 시스템인데 이렇게 게이트 체인은 두 가지 타입의 계정으로 나눠지게 된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 어카운트고요. 두 번째는 볼트 어카운트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되돌릴 수 없는 거래, 그리고 복구할 수 없는 게이트가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블록체인 시스템의 불가역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가스가 소모가 돼서 가스 리밋에 도달했는데 그쪽에 도착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분한자금 최근에도 많이 있었죠. 요즘에 경찰청에서 어플을 깔았는데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어플을 해킹을 해서 똑같은 어플을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디지털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볼트 어카운트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트 계정으로 미리 결정된 자산 배포 어떤 알고리즘 코딩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미리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산의 추가 단계가 필요 없이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분한당한 자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데이터IO의 보안 기능이 굉장히 커다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FA라고 해서 이중 인증 계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증이라고 했을 때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가 생체 인증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밀번호를 통해서 들어가는 인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디바이스를 3개, 4개, 5개 가지고 있을 때 디바이스 간의 어떤 인증을 통해서 하는 이중 인증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나만 이용했을 때 싱글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얘기하면 멀티 인증, 멀티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국내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생겨난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블록체인에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좀 접어들기까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다고 느끼십니다. 실제로 그만한 게 지금 아마 효율은 10배 늘어나긴 하지만 좀 더더욱이나 가장 최저선에는 저희만도 이게 언제 올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업계 현황상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블록체인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이제 큐게이션 홀더시라면 우리가 어떤 밸류를 또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앱사들을 개발을 해야 돼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당연히 이해하실 거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보에서는 첫 번째 초이스는 무조건 이더리움. 근데 트론하고 이오스를 또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부 이제 이 크로스체인에 대한 그 노력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엔드 유저 위주로 탭 유저들 테스트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만드는 경제 가치는 이미 4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Q 때만 해도 80만 액티비죠. 결혼 많이 쓰는 유저들이 80만인데 이 유저들이 32억, 우리 약 4조 정도의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은 이제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게임을 하고 뭐 하고 좀 버벅거리면 서비스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지금 이어서 트론을 했던 것 같아요. 속도는 여전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수수료 또한 여전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점점 빠를수록 수수료는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조사 필요한데 그 실제로 인터넷 인구의 5.5%가 아마 필요하다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들 왜 홀링만 하고 안 쓰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업계에 있는 대표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만큼 이들을 유기시킬 만한 대비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10명 중 1명이 아마 홀더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게임사들이랑 얘기해보면 이제는 게임사들이 다시 한번 블록체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게임사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마찬가지로 캐주얼 게임이 대중화를 만들어내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 그 다음에 전도사. 제가 네이버에도 잠시 있었는데 네이버 또한 한 게임에서 먹여 살렸고요. 나중에 광사업하면서 검색하거나 배너 애들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블록체인은 마찬가지로 이분들 똑같이 다루고 있는 게 게임에서 대중화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계 지금 갬블링 시장만 봐도 인당 갬블링 금액이 온라인 갬블링하고 블록체인 갬블링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갬블링이 2018년 18불, 지금 100불이라 쳐도 지금 1Q에 있었던 블록체인 갬블링의 인당 월 스펜딩은 2,500불이었습니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나 이런 데서 앱 기준으로 캐주얼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 후 몇 개월 지났을 때 월 3천만 원 벌면 되게 잘 번다고요. 지금 그거 벌기 되게 힘들다는 얘기고요. 대한민국의 정말 게임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플레이데이보다는 저희 혹시 파트너인데 크리プト도전 하나만으로 지금 월 7,500만 원 치고 있습니다. 이미 블록체인에서 기존 캐주얼 게임을 위해서는 충분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보니까 게임사들은 당연히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진입하려고 하고 우수한 게임을 만드는 이력을 가지고도 좋은 게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캐주얼 게임이에요. 대형 게임, 정말 더 많이 버는 게임들은 들어오기는 아직까지 블록체인이 느리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대기업과 얘기하고 있고 그 대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시험적으로 해본 분들이 있고 안 해본 분들이 있는데 막상 직접 해본 데라고 얘기해보니까 2017년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도저히 안 나가지고 그냥 확장을 못했더라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수많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목적에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 ROI가 애당초 하나가 안 나왔으면 또 확장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퍼블릭이 되건 프라이빗이 되건 단일 목적성이 있는 인프라는 사실상 우리가 퍼블릭 체인에서는 하드포크를 통해서 그 코인의 가치의 밸류체이 일어났지 패널 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목적성의 지원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스마트폰 시대에 넘어갈 때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OS라는 거. 그래서 블록체인과 저희 인자로서의 OS를 전한다면 실제로 앱 사업을 뛰는 데 있어서는 앱스토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앱스토어입니다. 앱스토어에 대해서는 사실 없으면 앱사들이 추가시키는 데 있어서 플랫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 세상, 블록체인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이슈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속도, 멀티펑셔널,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과 센터수. 이 관점에서 퍽체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퍽체인은 세 가지로 해봅니다. 스케일러빌리티, 속도, 플렉서빌리티, 멀티펑셔널, 그리고 덱스터입니다. 그 말도 많았다. 이더리움에서 보시고요. 확장도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차딩이 제대로 적용된 첫 번째 블록체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더리움 계속 또 지표도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스위차딩이 뭐냐면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에서 되게 오랫동안 써왔던 기술입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샤드가 작은 단위로 쪼개입니다.
쪼개고 나서 이것을 하나처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샤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찾아가지고 그냥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에 희생이 없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샤딩은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트 샤딩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전체의 데이터를 샤드별로 분석시키고 샤드를 지원하는 개별 노드가 샤드에 대응하는 정보만 저장한다. 반면 트랜잭셔널 샤딩, 네트워크 샤딩, 질파가 만들어낸 노드요. 이 샤드마다 전체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그러면 여기에 생성하는 노드는 전체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무려 데이터량이 많아서 이뤄질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어 서버 10대가 있는데 서버 10대 똑같은 데이터 100% 다 똑같은 저장하는 것 같은 법이입니다. 참고로 전통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샤딩, 트랜잭셔널 샤딩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냥 스테이트 샤딩밖에 없어요. 저희 파운더 치조가 구글 페이스북에서 스테이트 샤딩을 적용하고 개선했던 핵심 맥심이었고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했는데 구글 페이스북 이거에서 이걸 실전에서 많이 써본 100만 TPS 이상을 스테이트 샤딩으로 내본 팀이 나와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개발 7개월 만에 테스트 사이버를 통해서 최대 15,000 TPS를 6,450개 노드를 기반으로 달성했는데요. 이더리움이 현재 8,200개 노드입니다. 8,200개 노드로 지금 15에서 20 TPS 나왔잖아요. 요거 하나만 넣어도 이 당시에 사실 지금 그렇지만 검증된 기준 가장 빠른 폭이 검증이 중. 미국에서는 구글 ABC라고 불리는 ABC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구글 엔지니어들이 만든 미국의 대표 블록체인 커뮤니티인데 구글 ABC, 페이스북 ABC, 뭐 아마존 ABC, 애플 ABC 이런 식으로 전 세계 탑 IT 회사들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한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블록체인 구해가지고 5월 19일 날 추천이고 6월 10일 날에는 구글 엔지니어들과 3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스케일러빌티 이슈, 속도 이슈를 해결했는지 강연을 듣고 8월 달에 최초 블록체인 키코톤에 저희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됐고 올 30일자에 수많은 ICO 평가가 그냥 프로젝트 평가가 되면 코드 평가로 여기서 직접 진행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우수 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글 엔지니어, 페이스북 엔지니어들이 인정한 프로젝트죠. 10월 달에는 그 외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저희 오픈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만드는 속도가 50,000 TPS입니다. 글로벌 기자 네트워크 56,000 TPS, 맥스치까지 거의 갔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나 다 속도를 이만큼 달성했다고 외부적으로 달성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컵체인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코드 만들어 전문 개발자 팀이 아니어도 저런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 속도 이상의 속도는 호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IEEE라고 독일 전자기인데요. 전 세계 선도 기술, 전 세계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걸 되게 유명한 아마 엔지니어라면 가장 좀 동경하는 집단 중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 인정받는 그냥 엔지니어라면 인정받았다고 더 이상 의심 없는 걸로 보시는데 블록체인 확장성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공헌했다고 치조 저희 파운더를 IEEE 델코의 위원으로 선정했고요. 여기서 키노트 스피치 등 다 했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위원으로 선정돼서 초대된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밸류 연구소, IBM, 혹은 학계 이런 데서 나왔습니다. 스타트업 클라이드에서 3,000개 프로젝트 중 탑 10 퍽신으로 선정했고요. 퍽신은 지금도 열심히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예를 통해서 5만 이상의 티켓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구성하고는 좀 전에 보여드린 숫자보다 한 3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말 때는 그거 이상의 기록들이 웹 코미디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티켓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알리기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워크런 다 써보셨나요? 워크런 처음 나왔을 때 센세이션이었어요. 가장 갖고 다니기 쿨한 팀이었고 음악을 자기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고 모두가 돌아가는 아이템이면 시간 지나면 신규설 나왔을 때 우리 워크런 다 버렸잖아요. 어디가 쳐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기가 됩니다. 블록체인은 사실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하드포크하면서 그 기존의 토큰의 값이 계속 다 부산되는데 비트코인만 해도 지금까지 73회 하드포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게 다시 비트코인 플랫폼에서 다 흡수가 됐었다면 아마 밸류는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런 하드포크, 신기술도 앞으로 계속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 이게 저희 내부적인 목표 중 하나이고요. 블록체인을 보자면 한 4가지 요소가 구성이 되는데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퍼블릭체인은 하나의 4가지 요소에 대한 조합만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무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있습니다. 이게 쿼치는 플렉시빌리티고요. 쿼치는 이것을 실제로 어떠한 퍼블릭 블록체인과 어떠한 체인의 트랜잭션으로 컨센서스 레저 토큰을 다 틀을 수 있게끔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고 추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기능 샵을 구축하면 예를 들어서 디포트 샵을 구축하고
구축하고 있고 구축하면 디포스 샤들을 여기 올리면서 핫스톱 뜰 필요 없이 쿼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디포스 쓸 수 있고요. 프라이빗 샤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서 프라이빗 기능도 전체 네트워크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신규 샤들을 하나씩 더해가면 블록체인의 기능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신규 샤들을 기반으로 기능을 네트워크에서 다 쓸 뿐만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에서 디포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디포스가 적용된 이오스가 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블록체인에서 디포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프라이버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지금 블록체인의 컨트롤되는 주요 기술들을 다 집적시키고 미래 나가는 기술들을 다 집적시켜서 여기에 파운데이션 기초통화로 퓨케이션 코싱 시켜가지고 블록체인을 계속 개선시켜서 하는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인에서 다 적용되고요. 지금 신규 샤들을 다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드 플랫폼으로 유명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사 쪽들 말씀드렸고, 월드백 있고, 하모니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다른 종류의 샤드 실제로 그 스택 샤드가 제대로 적용되면은 사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샤드를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게끔 돼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되는 데가 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안 만났고요. 아마 저희가 열심히 지금처럼 노력해가지고 이 통합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페이스북 리브라고 함께 상주했었고요. 트랜잭션 펑션 다 더해져서 안정적으로 지금 업데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메인한테 전하고 있고 당연히 데이터와도 서포트하고 있고요. 9월 달에 스마트 컨트롤하고 NFT 기술 적용해가지고 수많은 게임사들과 지금 쿼츠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탭스코. 저희는 12월 달에 큐포켓을 아이오스하고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 다 출시했고요. 여기에 통합 탭스코를 구축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 랩, 트론랩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들과 마이닝 서비스들을 계속 담아서 트래픽이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이 늘어났을 때 쿼체인 대로 다 이를 몰아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쿼체인은 작년 말 이제 하나의 이벤트를 했었는데 전 세계 222개 지역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만큼 글로벌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탭을 보내시고 있다면 쿼체인과 함께 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을 겁니다. 아울러 좀 전에 말씀드린 샤드에는 자체 토큰을 반영할 수 있어요. 자체 토큰이라고 해서 네이티브 토큰으로 큐케이시와 비슷한 자체 맥넷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토큰 투어라는 프로젝트와 그 샤드를 전용해서 드리는 걸 협약했습니다. 즉, 그러면 이 토큰 투어는 ERC 토큰 같은 토큰이 아니라 트랜잭션 피 자체를 자기네 토큰으로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토큰 자체도 서비스 전체에서 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결사가 있다면 저희 그 네이티브 토큰이 가능할 수 있게 전용 샤드 드리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나와주십시오. 아울러 글로벌 커뮤니티 10만에 저희 솔직히 대한민국만 해도 대한민국 최대 이제 아마도 커뮤니티 등과 굉장히 끈끈한 파트너십이 있고 PR하고 매체들, TV, 중국, 일본 등에 대해서 이미 우수한 파트너사들과 중국 최대 매체서부터 최고의 그 투자 펀드들도 다 연계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1조 이상의 거래를 창출시키는 회사와 또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요. 큐포켓의 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11개 문답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걸 사진 찍어서 가져와가지고 신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토큰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발표에서도 이제 POW, POS 등의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했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다 좀 고려하면서 쿼츠는 자체 합의 알고리즘 만들고요. 스테이트 워크라고 POS라고 그래서 이들의 장점만을 모았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고 정기 평형에서도 이슈 없이 새로운 그 50% 고객에도 그만큼 더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이 마이너는 스테이크가 많은 테라인 거고 이게 이제 형 마이너로 이어졌습니다. 기존에 마이너들이 있다면 폴더들이 따로 있었고 폴더들 트래킹 시스템은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일 때 내 손 모양 아니면 다리 모양을 이제 잡아내는 그런 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시스템은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들을 얼만큼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느냐.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 그래픽 시스템은 완전 다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래킹 시스템의 정보를 받아서 그래픽 시스템이 렌더링을 통해서 위치와 방향에 맞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기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쓰는 거 있죠? 이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요새는 알려져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큘러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걸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을 거예요.
자, 인간의 시야각을 보시면은 인간의 시야각은 대략 9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VR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180도 보여주는 VR, 그리고 360도를 보여주는 VR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VR이 있는데 시야각에 맞춰서 190도와 이 전체적인 이 130도의 어떤 그 각을 유지해서 VR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반응 시간에 따른 분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마우스 클릭 이렇게 딱 하실 때 그 굉장히 긴장감 있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초단가 하시죠? 이게 바로 0.24초입니다. 0.24초 정도가 이 지연 시간이 이제 반응 시간인 거고요. 안구 관사가 이제 0.7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상현실 게임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그리고 게임 외에 진단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어렵지만은 같은 원에서 이번에 엣지 컴퓨터링, 엣지 클라우딩 개념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끌고 와서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엣지 클라우드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 있죠. 엣지 컴퓨팅이 뭘까요? 엣지 클라우드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엣지 컴퓨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 기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디바이스 기기들이 중앙에서 처리가 된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반응 시간에 맞는 어떤 그 개념으로 이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중간에 이 컴퓨팅 스스로 이제 자기의 어떤 작동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처리를 한다든지 컨텐츠를 수집을 한다든지 해당 정보가 어떻게 출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보관 장소는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제어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엣지 컴퓨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의 개념이 들어간다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장이 그 행정처리를 하잖아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혼자 한다고 한다면 행정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구청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존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빠른 행정처리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엣지 컴퓨팅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컴퓨팅의 개념입니다. 이 반응 시간이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이 발전을 통해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VR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트래킹 시스템입니다. 트래킹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 동작 또는 발 동작을 이제 캐치를 해요. 손 동작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림모션과 마이오라는 이 부분입니다. 얘는 이제 팔에 걸어놓고 이제 추적을 해서 이 트래킹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추얼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 동작이라는 전체적인 이 동작을 이제 캐치를 해서 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부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에픽 게임즈라고 하는 거랑 이 언리얼이라고 하는 이 엔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얘는 조금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얘는 애플에서 만든 그 그래픽 시스템의 어떤 개념이고요. 그리고 얘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얘네들이 워낙에 잘 나가는 이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스티칭 서버라고 하는 부분에서 카메라가 이 촬영된 영상을 360도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난 다음에는 통합된 VR 영상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수작업으로 방향과 간격에 대한 미세 조정을 합니다. 이 작업들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VR 시스템, VR 컨텐츠가 이제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생겼다가 이제 이렇게도 나타나는 촬영 장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스티칭 기술이 앞으로는 조금 더 고도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를 좀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VR 기기나 AR 기기, 저는 VR 기기라기보다는 AR 기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IoT 기기가 하나뿐이지만 앞으로는 IoT 기기가 온몸에 아마 부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 몸에 있는 IoT 기기를 전부 다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AR 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이 생겨나서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났을 때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것처럼 AR 기기가 나타나서 IoT의 기기들이 전부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어떤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각종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